프리미어리그 주말 경기가 한 경기 빼고 모두 끝이 났습니다. 노팅엄 아스톤빌라 경기가 남아있지만 팬들에게 관심이 가거나 상위권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9경기를 소화한 상황에서 리그 1위는 아스날이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맨유에게 일격을 당한 1패지만 무승부가 하나도 없는 승리로 선두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아스날의 1위가 부러워지기 시작한 건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토트넘이 아스날에게 패배했을 때는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퇴장의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경기라 넘어가려 했는데, 이번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도 승리를 해버리면서 아스날이 우승 후보로 확실히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게 조금 오바라면 7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확실해 보입니다. 아스날은 리버풀에게 근 3년 동안 이겨본 적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2020년 7월 이후 각종 대회를 통틀어서 8경기에서 리버풀에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3무 5패에 머물렀던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첼시에게 굴욕을 당하고 있었던 기록과 비슷하죠. 그때 감독도 이미 아르테타 감독이었다 보니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아르테타 감독은 이 어린 선수들을 자신의 전술에 녹아들게 만들면서 마침내 리버풀을 격침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조건 아스날이 패배하길 바랬던 경기였는데, 경기는 시작 1분 만에 마르티넬리의 득점이 터지면서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을 열광케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리버풀 아닙니까? 도저히 깎아내리기 힘든 이 B클럽. 일격은 당했지만 원정에서도 저력을 보여주면서 34분 누네스가 동점골을 만들었고, 전반 추가 시간에 사카의 득점으로 다시 앞서 나가도 후반 8분에 피르미누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균형을 계속 이루게 되었습니다. 리버풀은 이상하게 안 풀립니다. 사실 패배는 한 번밖에 없고 무승부가 많아지면서 순위가 추락을 한 건데, 강팀 아스날을 상대하는 거면 그래도 무승부 바라야겠죠. 전반은 리버풀이 점유율에서 앞서 있었지만 아스날은 훨씬 간결하고 조직적으로 잘 갖춰지면서 도저히 패배할 것 같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리버풀은 안타깝게도 아놀드가 부상으로 전반만 뛰게 되었고, 디아즈도 부상을 당하면서 전투력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거기다 살라가 출전하지 않은 살라 출전했죠. 살라는 올 시즌 완전히 폼이 망가지면서 리버풀의 핵심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후반 25분 동점인 상황에서도 클롭 감독은 살라를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살라는 올 시즌 본인이 원하는 계약이 되면서 이제 다시 축구에 집중할 수 있다면서 팬들에게 기대감을 줬었는데, 어쩌면 리버풀의 상징은 마네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공격력이 급감해버렸습니다. 살라 대신 파비뉴가 투입되었지만 오히려 7분 만에 리버풀은 실점을 하게 됩니다. 박스 안에서 티아고의 파울이 인정되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된 것입니다. 이번 주심은 경기에서 일어나는 파울들은 관대하고 박스 안에서 일어난 파울에는 단호하면서 아스날이 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리버풀이 페널티킥 때문에 패배한 것이냐? 노노노노노노노. 아스날은 앞서 있으면서도 리버풀에 밀리지 않고 오히려 더 공격 기회를 얻으면서 전혀 패할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97분까지 리버풀은 파상 공세 없이 경기하다가 이렇게 아스날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그들과 동등한 수준의 경기력을 펼쳤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울 텐데, 이렇게 그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어 기쁘다면서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겸손함을 드러냈고, 클롭 감독은 리버풀은 이번 시즌 우승 경쟁에 참가하지 않았다면서 성적 부진을 인정했습니다. 시즌 전에 클롭 감독은 리그 우승을 맨시티에게 양보하겠다는 말도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승에 대한 욕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리버풀이 차지하길 바란다는 각오를 내비쳤었죠. 리버풀은 꾸역꾸역 16강은 오를 수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살라가 기량이 쇠퇴해버리고 아놀드도 정신 못 차리면 아무리 리버풀이라 해도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도 간당간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올 시즌 상위권 경쟁은 무서울 정도로 예측 불가입니다. 맨시티를 상대로 과연 승리할 팀이 있을까 하는 상황과 실제로 월드컵 변수가 있기 때문에 또 아직은 속단하기는 이르죠. 아스날이 실제로 강해져 있어서 챔스에 올라간다면
남은 자리는 두 자리밖에 없는데 콘테 감독의 능력을 또 무시할 수 없거든요. 거기다 맨유와 첼시는 돈을 쏟아부었고 그렇게 부진하다고 했는데도 상위권 승점 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거기다 복병 뉴캐슬이 있습니다. 뉴캐슬은 1패밖에 겪지 않았고 맨시티와도 무승부를 거두기도 할 만큼 어떤 팀도 쉽게 이길 수 없는 팀입니다. 거기다 다음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원하는 선수만 있다면 그냥 데려오면 될 정도로 떼부자니까요. 그렇다면 리버풀이 끼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물론 리버풀이 이대로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분명 어떤 팀도 4위 안에 오른다는 자신감은 빨리 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올 시즌은 팀들에게 무승부도 매우 치명적일 수 있으니 사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맨시티는 승점 1점 차로 2위이지만 유일한 무패팀인 만큼 1위는 시간 문제처럼 보입니다. 토트넘이 3위인데 콘테 감독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차 있지만 실제 보여준 기록들은 토트넘 4년 동안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수비적이라고 했지만 득점력도 리그 3위이고 기대 득점도 어느 때보다 높고 슈팅 수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세트피스 골이 7골이다 보니 이전에 득점했던 루트와 다르게 골고루 득점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브라이튼 원정에서 승리로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은 손흥민이 세세뇽과 함께 뛴 5경기는 평점이 7.83점인데 손흥민이 페리시치와 함께 뛴 7경기는 평점이 6점 초반이었고 심지어 5.91을 받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토트넘 승리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콘테 감독도 알고 있겠죠. 이미 영국 더 부트름도 세세뇽이 콘테 감독의 눈길을 사로잡은 활약으로 토트넘의 주전으로 올라서는 것을 희망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살라가 디아즈, 누네스의 경기력에 영향을 받듯 손흥민도 페리시치의 히샬리송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싶은데 손흥민도 득점력이 줄어들면서 영국 언론 HITC에서는 손흥민의 활약을 응원하면서도 기대에 아직 못 미치고 있다고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만큼 손흥민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경기당 0.3골도 불만스러워하는 것이죠. 4위는 첼시인데 확실히 힘을 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토트넘을 바짝 쫓아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5위 맨유는 패배할 팀에게 패배했을 뿐 다시 에버턴 원정을 떠나서 승리했습니다. 테나흐 감독 체제에서 선수들이 점점 녹아들고 있다는 평가인데 호날두까지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나름 팀은 하나가 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맨유는 3선이 B클럽 중에 가장 약하다 보니 불안한 건데 혹시 겨울 이적 시장에 성공적인 영입을 해버리면 또 모릅니다. 3년 전에도 맨유가 추락하려고 할 즈음에 브루노 한 명 데려오고 나서 바로 상승세를 타면서 리그 3위로 시즌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 토트넘처럼 주급이 제한이 걸려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김민재도 데려올 수 있는 구단이니까요. 지켜봐야 합니다. 토트넘은 이제 다음 리그 경기가 에버턴과의 홈 경기입니다. 맨유가 에버턴과 경기 중에 에버턴의 핵심 수비수 고든이 경고 누적으로 토트넘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토트넘에겐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에메르송이 출전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이미 오하라가 대놓고 에메르송 이적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을까요? 콘테 감독 성향상 프랑크푸르트전에 에메르송을 투입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벌써부터 숨 막히시죠. 최소한 페리시치하고 손흥민만 호흡 맞추지 않으면 되죠 뭐. 손흥민이 후반에 출전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참고로 토트넘 우승도전 여전히 꿈을 꿀 것입니다. 포기한 거 아닙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